스스로 방산업체를 만들고 독립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고민할 것도 없이 항상 미국이었어요. 거의 다 뻔한데 우리가 가서 왜 소위 밥정 너. 네, 너희 안녕하세요. 대령의 밀당 군데군데입니다. 방산 군수의 전문가 김철환 교수와 함께 방산 수출과 군수 보급 관련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안고 살기 때문에 이제 방위 산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켰잖아요. 무기를 제조하는 능력도 있고 또 납기를 맞춰서 할 만큼 아주 근면 성실한 사회 시스템도 작동을 하고 일정 부분의 그 국가가 주는 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주 이게 쫙 맞으면서 즉 서방의 무기고 이런 별명을 얻는 수준까지 왔어요. 방산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방산 출발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주한 미 대사들이 평가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대통령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나, 어떤 정도로 긴밀하게 협조했나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큰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게 이 외교 비사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당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군들 그 협조, 대사관 협조도 상당 부분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주국방을 내걸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야 이제 좀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자주국방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친필 히어로다가 국방부 앞에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70년대를 온통 관통하는 용어가 자주국방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주관하에 그 박격포를 최초에 만들어서 시험했던 장면이 있는데 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철을 녹여가지고 박격포를 만들었는데 쏘면 이렇게 포신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안 깨지고 발사되는 순간 그 박사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의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상당했구나. 그러니 박격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무기 시장에 이제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 작년에 17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될 만큼 수출이 신장이 됐어요.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온 국민이 기대를 가져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무기 관련 분야에 수지가 안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다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게 선익분기점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제 겨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수출 초과국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80년대에 그런 논쟁이 군에서는 심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방산업체를 만들고 독립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사오는 거 그냥 사오면 되지. 그렇지. 이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공장을 가동하고 하려면 그 큰 공장을 유지하고 그 인력도 계속 유지하고 하는데 이게 수요는 뻔한데 이게 수요 대 효과, 지금 말로 하면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말로는 외칠 수 있지만 그 공허한 것이다. 그냥 빌붙어서 사서 쓰고 그렇게 낫다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그게 경제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첨단 무기는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는 사다 쓰는 그 이론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미국에 의존해서 살자는 논지하고 거의 다 있는 듯한데요. 하여튼 전 지금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그 많은 무기들 그 이제 도입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도입을 할까? 이거 한번 쉬운 언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잖아요. 첫 번째 고민의 출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이 북한도 우리가 위협으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넓게 보면 주변 국가의 무기 그게 곧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위협이 그 나라의 의도가 개입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런 잠재적인 위협을 상정하고 그 위협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것을 고민하는데 크게 보면 이런 좋은 무기가 어느 나라에 있던데 그거 사다 쓰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이런 식으로 무기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되지?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니까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런 무기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스스로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거 노력해서 만들어도 돈만 많이 들고 별로 값어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무기가 나오고 또 위협이 바뀌고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 효용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거 얼른 사다 쓰죠 하는, 크게 봐서는 이렇게 스스로 연구해서 만들 것이냐 하는 연구 개발, 또 하나는 그냥 사서 쓰죠 하는 구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구매도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국외 구매를 할 것이냐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그 결정되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돈이 이제 제한 요소가 되죠. 돈이 없으면 길게 늘어뜨려서 뭐 수년에 걸쳐서 이거를 획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드론에 관한 문제 되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야, 드론 그거 드론 탐지 레이더 그거 책에 빨리 갖춰. 그래서 막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제한 요소가 있고 하는 그런 예산의 통제를 받고, 또 하나 통제를 받는 것은 국가의 정책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판단했지만 위협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외교라든가 아니면 또 그게 상대적으로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돼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우리가 이걸 구매하거나 연구 개발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획득이라고 하는데, 무기를 획득하는 방식과 방법, 이 규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위협이 무엇인지 식별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무기의 종류, 양, 도입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이제 우리 무기 획득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 무엇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첫 번째 고민은요, 저희 서요군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전투하는 군인들, 그리고 각군 본부, 합참 이런 데서부터 그 고민이 시작되고요. 네. 그 고민이 돼서 무엇인가 구매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일입니다. 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과 합참 이런 의견을 다 듣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정 통제는 국방부가 하죠. 국방부가 그야말로 사실 예산에 관련된 통제를 하게 되니까 국방부가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조직끼리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이렇게 기타 예부 기관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획득하게 됩니다. 무기를 도입해야 될 무기를 선정하고 이 도입하는 절차는 그런 말씀에 이제 동의하겠는데, 무엇을 살 건지 어디서 사올 건지 하는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항상 미국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샀지만,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뭐 거의 다 미국에서 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군이 우장을 한 최초 출발부터 미군에 의해서 그 준비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군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해왔고,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훈련되고, 심지어는 한미 합동훈련, 한미 동맹이 우리 한국군의 전투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무기 이거 미국 거 너무 비싸니까 유럽에 가서 다른 무기를 하나 사오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도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군 내부에도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미국의 정석적이어서는 자주국가, 독립국가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끼리 자주적인 능력을 키우자고 해서 그런 노력을 시도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운영 유지 능력을 갖고 있는 군, 또 뭐 정비창, 또 교리를 따지는 모든 교리가 사실 미군의 교리를 기초로 하고 한미 합동 군사작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이면서 저희가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작권에 관한 문제가 현 상태처럼 이런 뭐 미군 연합사령관의 뭐 지하에 이렇게 놓여 있고 한미 간 합동한다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무슨 합동이 되겠습니까? 지혜 단일화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미군이 지혜하는 현재 모양 이대로 가는 한은 한국군의 무기체계도 크게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유럽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방산업체 관련 분들을 이제 자주 접하고 말씀 나눌 기회도 있는데, 한국에서 무슨 무기 획득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제 입찰에 응하라고 이런 거 이제 그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브로셔도 좀 돌리고 이렇게 정책도 좀 RFI, RFP 이런 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대신 얘기를 하는데 시큰둥해요. 시큰둥하죠. 저도 뭐 아니 뭐 들러리 서로 우리 비용 쓰면서 다 하란 말이냐. 너희 한국은 그 미국 거 살 게 거의 다 뻔한데 우리가 가서 왜 소위 밥 좀
don't know. 네, 너희들은 뭐 외국에서 구매한 무슨 뭘 구매하겠다는 거냐? 우리는 뭐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다 하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 수송기 일부는 이 전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송기 일부는 네. 뭐 이렇게 유럽에서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